자,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2일 날 진행됐던 113회 정기안전기술사 1차 필기 시험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번에 문제에 대한 경향 분석을 보면 전형적인 논술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 개 문항에 하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복합적인 내용을 요구했던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부터 계속 나왔던 게 뭐냐면 전기설비 기술 기준하고 산업안전보건 기준, 이 법규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전기 부분은 전원 설비하고 주로 이제 전기 감전에 중심이 돼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요거에 대한 내용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전기, 방폭, 전자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요번에 나와있던 전자파 이 시험 문제는 원래 공부를 하셨던 분 아니면 쓰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선택을 안 하셨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지금까지 이제 전기 안전 기술사의 내용 분야를 보면 전기 분야하고 이제 안전 분야를 딱 구분하자면 이 안전 분야는 산업 안전 쪽으로 딱 보시면 돼요. 전기 안전하고 좀 관련된 거는 전기 쪽이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105회부터 요번에 113회까지 쭉 보면 작년도에 나왔던 108회, 110회 여기를 뺀 나머지는 거의 7대3 비율이었었고요. 이번에는 전기 비중이 한 80%가 좀 넘었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약간 좀 특이했던 경우고 전체적으로 한 7대3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럼 1교시부터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답안은 모범 답안이 아니고 하나의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그리고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쓰시는 분마다 보는 방향에 따라서 내용이 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그리고 서로 좀 틀리면 의견 교환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교시 첫 번째 문제는 정전기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전기 발생 영향을 주는 요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목차 잡는 게 좀 중요해요. 이게 10점짜리는 내용 자체를 정확한 답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형식적인 개요, 본문, 결론 이것까지 안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답을 하기 위해서 그 답을 끌어내기 위한 미끼를 던져줘야 된다는 거죠, 미끼. 그래서 정전기 발생에 대한 주요 원인은 일단 정전기에 대한 개념이 뭔지, 배전과 방전에 대한 의미가 뭔지. 정전기 그거 아닙니까?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붙거나 이탈할 때 발생되는 게 정전기예요. 정전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쓸 수는 있겠죠, 이렇게 이제 정전 에너지가 축적이 된다. 이거는 이제 참고사항이고요. 또 정전기에 대한 피해는 뭐냐? 피해는 화재, 전격, 생산장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어봤던 영양인자는 크게 5가지로 보통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체 대전서열, 그리고 물체 표면 상태, 물체 이력, 그리고 접촉 면적이 크거나 접촉 압력이 컸을 때 발생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분리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정전기 발생 빈도는 높다. 근데 대전설에 대한 부분은 이걸 좀 자세하게 쓴다 그러면 여기는 일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페르미 준위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정전기 발생 요인에 대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아니더라도 이 정도에 대한 개념만 작성을 하셔도 어느 정도 이제 점수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안전 조치를 취할 때 안전공학적인 측면에서 조치 방법 4가지를 얘기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산업재해예방 안전수칙 가이드 북에 보면 딱 거기 4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제자가 이거를 의도했던 건지 아니면 다른 현장의 경험을 의도했던 건지 모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가이드북에 4가지에 대한 조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위험 요인 드러내기. 작업장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 위험 없애기. 작업자가 위험 요소로부터 피해 보지 않게끔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리고 그 잠재 위험의 통제 허가. 이거는 가능성이나 어떤 예상을 최소화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사고 시 신속 대응하기. 사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조치에 대한 4가지 조치 방법은 이렇게 그 가이드북에 제시했던 4가지로 저는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안전 관련돼서 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이렇게 내용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용 접촉 전압을 분류하고 허용 접촉 전압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전기안전 기술사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인적, 물적, 재산 보호예요. 재산 보호. 전기 안전을 안 하더라도 인적, 물적, 재산 피해가 없다 하면 전기 안전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여기 보시면 허용 접촉 전압을 분류하고 이거를 제한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감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최소화하는 게. 그래서 허용 접촉 전압을 분류할 때 우선적으로 허용 접촉 전압이 뭐냐. 이 사람이 지락이 되어 있는 건축물, 구조물에 접촉을 했을 때 이런 전위 상승 곡선에서 1m 얘기하죠. 1m. 그러니까 이 구조물과 사람과의 1m. 이 전압이 허용 접촉 전압이에요. 이 전압이. 이거를 이제 분류할 때 저희가 1종부터 4종까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종은 인체 대부분 수중에 있는 상태. 여기다 좋은 건 장소 예시를 해주면 더 좋죠. 뭐 수영장?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목욕탕?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4종. 접촉 전압에 대한 위험 요소가 없을 때 이거는 이제 제한 전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접촉 상태에 따라서 1종부터 4종까지 분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한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1번에 이게 나와야 돼요. 인적 피해 최소화. 우리가 사고 났을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게 인사사고를 따지기 때문에 전기 안전의 최우선 목표는 인적 피해의 최소화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이 저거죠. 어떤 뭐 폭발이나 화재. 근데 이거는 사람에 대한 접촉 전압을 얘기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인적 피해에 대한 최소화죠. 또 사람이 다쳤을 때 이후에 파급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상 비용 늘어나죠. 만약에 생산하는 작업자라면 생산성이 떨어지죠. 경제성이 떨어지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선로를 지정했을 때 전기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에 의한 시설 기준을 물어봤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아시고 있을 거야, 아마. 우리 그 지중화하는 방법이 직접 매설식, 암거식, 관로인 입식, 기타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본 관점은 뭐냐면 지난 3월 2일 날 개정이 됐어요. 약간에 대한 개정인데 제가 나눠드렸던 그 일부가 그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출제자가 이걸 원한 건지 전형적으로 요걸 물어본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3월 2일 날 신규 개정은 됐다라는 거죠. 참고로 내선 규정은 3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되고 기술 기준은 3년에 한 번씩 대규모 개정이 있고 매년 소규모에 대한 개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도에 기술 기준 새로 나왔죠. 그리고 매년 개정이 되기 때문에 17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2018년도 3월 되면 분명히 일부가 개정이 되는 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개정 내용 중에는 특히 지중함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지중함에 대한 부분은 그 주철로 되어 있는 그 맨홀 뚜껑 밑에는 절연 고무판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차도 이외에 맨홀 뚜껑은 절연성이 있는 뚜껑으로 해라. 이게 이제 개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형적인 어떤 저희가 얘기하는 이 각각에 대한 그 직접 매설식, 관로식, 암거식에 대한 시설 방법이나 적용 장소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그 해설집 보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는 차이가 나는 거냐면 저희가 전형적으로 외울 때는 하중을 받는 장소에서는 1.2m 깊이를 해야 되고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는 0.6m라고 돼 있어요. 근데 기술 기준에는 이 시공 방법에 따라서 수치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관로식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나눠드리는 거 보면 기존에는 하중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1m 정도에 대한 규정만 있었는데 추가됐던 게 뭐냐면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는 0.6m 이상 매설해라. 이게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 이 그 내용은 좀 정확히 쓴다 그러면 이 세 가지에다가 새로 바뀌었던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 그 내용을 좀 추가를 하시면 그래도 그나마 좀 차별화되어 있는 답안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가 된다 그러면 각각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까지도 뭐 가능하죠. 그 다섯 번째 이제 절연체하고 유전체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을 하라고 그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되게 그 힘들어하세요. 유전체를 설명하라 그러면. 근데 기본적으로 절연체와 유전체는 같은 건데 단지 유전체는 이 전기 분극 형상으로 그 전하를 축적을 해요. 축적.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에너지를 저장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저기죠. 우리 콘덴사. 그래서 이제 절연체에 대한 부분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게 목적이지만 유전체는 전기가 통하지도 않지만 또 하나는 분극 형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이점은 절연체는 전기를 통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고 유전체는 전하가 유기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연체와 유전체는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는 같지만 그 특성상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느냐, 축적할 수 없느냐 이 차이로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자세하게 관련돼서 그 공부하셨던 분들은 유전체에 대한 비유전율 이런 관계식하고 또 절연체에 대한 그 절연 저항 기준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조금 구체하신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이 있어요. 도체, 반도체, 절연체, 이건 이제 유연체 포항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에 이제 고유 저항 값을 넣어서 자 여기 우리에 대한 물체는 이렇게 구분한다 해놓고 이제 절연체, 유전체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이걸 처음에 구분하고 가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 기체 중에서에 대한 그 전기 화재 원인 중에 불꽃 방전에 대한 종류하고 특징을 그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정전기 방전 형태는 기체라는 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우리 공기에 대한 절연 파괴 강도를 먼저 언급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DC도 기준했을 때 센티미터당 3만 볼트 이상 됐을 때는 공기 절연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기체 중에 불꽃 방전이 일어나려면 그때 당시에 전개가 3만 볼트 이상이 흘렀구나. 이 상태 조건이 됐구나.
해서 이거에 대한 종류는 코로나, 스트리머, 불꽃, 뇌상, 옆면 방전이 있다. 근데 옆면 방전은 조금 경우가 좀 틀려요. 왜냐하면 이거는 절연체 위에 전극이 있을 때 절연물을 따라서 불꽃 방전이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옆면 방전은 조금 거리가 약간 있을 수 있는데 나머지는 다 공기 중에 절연이 파괴가 되면서 발생되는 불꽃 방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한 키는 뭐냐면 공기 절연 강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 현상이 시작이 된다. 시작이 되는데 조건상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된다면 어차피 정전기가 발생이 됐으니 그럼 대책이 뭐가 있겠냐. 내용까지 달지 않아도 대책 중에 이런 정도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기술사 답안은 물어보는 것만 작성하게 되면 별수 잘 안 나와요. 물어보는 답을 쓰되 이후에 파생되는 게 뭔지 예측해서 같이 제시를 해줘야 돼요.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인간 기계 시스템의 설계 시 고려사항. 사람하고 기계 뭐가 있겠어요? 아주 쉽게 보면 간단하죠. 사람만 있을 땐 뭐가 있어요? 사람만 있을 땐 수동이 수동. 수동이 갔다가 기계가 도입이 됐어. 그러면 반자동 됐겠죠. 사람의 기계를 움직이게 되니까. 근데 그 다음 버전 나온 게 뭐냐면 자동이죠.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사람은 어떤 할 수 있는 입력만 제시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하는 기계가. 그럼 다음번 나올 게 뭐였어요? 기계가 하긴 하는데 좀 사람처럼 해라. 인공지능. 이렇게 순서가 가는 거죠. 이제 사람과 기계 시스템이.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이제 인간 기계에 대한 체계죠. 체계.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시스템 설계 시 고려사항은 사람이 보통 행동할 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행동하기 위해서는 입력과 출력이 필요한 거죠. 뭔가 소스가 들어왔어. 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어. 그게 이제 입력과 출력이죠. 근데 뭔가 들어왔는데 감지해야죠. 사람이 감지를. 기계는 센서가 감지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신호를 준 거를 갖고 있어야 행동을 하니까 정보를 저장하는데 사람 정보 저장은 뇌로 하지만 기계는 어떤 그 메모리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 처리 결심. 사람은 뇌로 해. 근데 기계는 결정된 순서에 따라서 간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 나오지. 행동을 하는데 사람은 자기 몸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기계는 이미 정해진 거 짜여서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사람과 기계에 대한 시스템 고려사항은 입력이 들어왔어. 어떻게 감지할 거냐? 그리고 정보 저장을 해서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해서 자 어떻게 행동할 거냐? 그 다음에 나오는 아웃풋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기계에 대한 발달을 자 수동, 반자동, 자동, 여기에 인공지능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의 카테고리 하나가 바로 여기 인공지능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같이 또 언급해주면 답안에 대해서는 약간 좀 차별화가 되겠죠.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지만 인간과 기계에 대한 기능을 장단점이나 이런 특징을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10점짜리고 시간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쓸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하면 언급을 하지만 내용상 시간상 안 되겠다 그러면 꼭 이걸 써셔야 될 건 없어요. 단지 써야 되는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을 써야 되는 거죠. 여덟 번째는 전기 작업용 안전장구 6가지를 제시하고 설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안전장구를 제시하려면 우선 안전장구가 뭔지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제시를. 안전장구는
보호구,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가 있고, 방어구, 사람이 아닌 상대물, 상대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가 있고, 그리고 기타 표지물이나 뭐 공구,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구의 구분은 이렇게 구분한다 해놓고 여기서 6가지를 제시하는데, 보호구, 방어구, 기타로 구분해서 적어도 2개 내지 3개씩만 제시해 주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특징. 예를 들어서 저런 보호구 많지 않습니까? 우리 뭐 안전모도 있고, 저런 장갑, 그리고 그 장화, 뭐 저런 의,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이런 거에 대한 특징을 언급을 하고, 방어구, 방호판, 뭐 점포호수, 블랑켓, 뭐 시어스 카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특징을 같이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로서 이제 표지, 뭐 검출 용구, 활성 공구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에다가 특징을 한 줄 정도씩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공부가 어느 정도 되셨던 분들은 쉽게 접근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 뭐냐면 일단 안전장구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내부를 바로 그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중제목, 어떻게 분리를 하고 있는지 이걸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쉽죠. 이거 알았는데 여기 따라 뭐 2개씩 뭐 제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C 61241에 대한 분진 방폭 구조와 종류와 특징이에요. 이거는 분진 방폭 구조의 종류 특징을 10점짜리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그렇게 깊숙하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은 이제 분진, 여기서 얘기하는 분진은 뭐냐? 결국 그죠? 그 가연성 분진은 대기압 정상 온도에서 어떤 공기하고는 혼합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연소됐을 때 빛을 낼 수 있는 분진, 섬유 이런 먼지들이 이제 그 분진의 종류로 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성 분진은 뭐냐면 점화됐을 때 폭발을 유발하는 분진이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방폭 지역을 구분할 때 그 0종, 1종, 2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진에 대한 발화도는 이건 참고사항은 아니죠. 발화도가 이제 11, 12, 13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 온도가 좀 상이합니다.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 위험장소 구분을 우리가 방폭에 대한 건 0종, 1종, 2종으로 구분하는데 분진은 앞에 이자가 붙어요. 이자가 붙고 특징 내용상은 유사합니다. 일반 방폭에 대한 구조하고. 일반적으로 0종 지역은 항시 위험 요소가 존재한 상태, 그리고 1종은 정상시에 간헐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그리고 2종 같은 경우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분진도 똑같다라는 거죠. 연속적으로 장기간 존재. 21종 같은 경우에는 정상 작동 중에 그 빈번하게 폭발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상태. 조금 등급이 떨어지죠. 20종 같은 경우에는 폭발성 분위기를 거의 형성하지 않지만 하더라도 단시간, 짧은 시간 했는 그런 그 장소를 이제 22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대한 거는 모두 5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그 방폭 구조에 대한 종류는 저는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압, 유입, 압력, 안전증, 본질 안전, 몰드, 충진, 비점화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딱 보시면 요것만 좀 틀려요. 요것만 일반 방폭에서는 D로 했지만 여기서는 요 T를 좀 구분한 거예요. 내압, D는 더스트니까
그리고 몰드의 D. 본질 안전, I의 D. 똑같죠? 그리고 압력도 P.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P. 일반 그 방폭 구조 설명할 때 P. 내압에 대한 부분만 상이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T로 했던 이유는 같이 DD를 쓰게 되면 좀 그래서 T로 바꾸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나머지 내용에 대한 보시면 똑같습니다. 분진에 대한 내용만 추가가 된 거지. 방진의 밀폐함, 내압 방폭 밀폐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최대 안전 틈새를 따지듯이. 그리고 몰드는 폭발 위험 장소가 몰딩 처리돼, 컴파운드로 몰딩 처리되어 있는 거. 그리고 본질 안전은 아예 본질적으로 이제 구분했던 거. 그리고 압력은 압력차, 높은 압력을 가해서 그 밀폐함의 보호가스를 이용해서 방폭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방폭에 대한 구조하고 분진에 대한 부분하고 전혀 상이한 게 아니라 얘를 모태로 해서 분진만 좀 추가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줄이고 암기량을 줄이면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 여기서 딱 맥히죠. 이제 뭐 6일 2, 4일? 야 이것도 뭐야?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분진 방폭이 얘하고 뭐 틀린가? 여기서 의심을 하거든요. 처음 문제 시험 딱 받아들이면. 근데 우리가 때로 눈을 감을 땐 감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분진 방폭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분진 방폭. 야 이것도 생각 안 나. 그러면 일반적인 내가 알고 있는 방폭, 그 방폭에 그냥 분진만 넣어. 이렇게 해도 여기서 원하는 답안의 방향하고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페일세이프의 그 기능별로 분류하시오. 우선 페일세이프를 분류하려면 이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야지, 정의. 이거는 이중 안전장치이죠, 이정치. 하나 고장 나더라도 다른 기능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기능을 유지하는 장치. 그게 페일세이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2중, 3중 안전장치를 고려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왜 하겠어요? 피해에 대한 거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종류는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패시브, 액티브, 오퍼레이셔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패시브, 수동적인 거죠. 수동적인 거. 얘는 능동적인 거. 그 나머지 이거는 우리가 운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도 그거예요. 수동적이다 보니까 문제 생겼어. 세워. 그리고 액티브, 능동적인 거. 야, 세우지 말고 뭔가 좀 작업은 계속 해야 되니까 일단 빨리 경보 울려서 뭔가 조치할 수 있게끔 시간에 벌자. 그리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게 가장 선호하는 거죠. 왜냐면은 고장이 있다 하더라도 보수될 때까지 기능을 유지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일 비상정지 스위치예요. 보통 이제 비상정지 스위치는 푸시버튼 비접점으로 하니까 얘가 파손이 됐어. 기능이 안 돼. 내가 눌러도 작동을 안 해. 그러면 다른 비상정지라도 눌러갖고 제어 회로를 끊었을 때 이게 이제 하나의 페일세이프고 그 소방 쪽으로 봤을 때는 소방 펌프 중에 주펌프, 예비 펌프 얘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얘가 고장이 났네? 안 돌아. 근데 당장 조치를 해야 돼.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예비 펌프라고 하죠. 이게 이제 페일세이프에 대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 내용을 보시면 승강기에서 비상 브레이크 작동 안 했을 때 조속기가 동작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석유난로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지만 이게 자빠졌을 때 자동적으로 이제 불이 꺼지게 한다거나 그리고 그 브레이크 한쪽 밸브가 고장났을 때 압축 공기를 배출시켜서 빨리 정지시킨다거나 그리고 차단기도 보면 주차단가가 있고 얘가 혹시 동작을 안 했을 경우에는 후비 차단기 이런 것들이 다
PSF의 종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의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 정도는 10점짜리 정도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기능별로 분류해야 했어. 그러면 얘만 딱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답안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정의가 뭐다, 그리고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식의 사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순서가 맞다는 거죠. (11번) 문제예요. 유효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설비를 물어봤어요. 대상 설비. 과거에 시험 문제에 대상 사업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대상 설비를 물어봤어요. 설비. 그래서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어요. 대상 설비 5가지 딱 나와 있어요. 5가지. 5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그 속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관련 법령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선 유효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사업장은 전기용량 300kW 이상 사업장 중에 이런 사업장들이 있어요. 여기서만 한두 개 정도 괜찮겠죠. 대상 설비는 5가지 구분하기 때문에 5가지 구분합니다. 처음에 용해로, 이거에 대한 내용 간단하죠. 여러 종류가 변경됐을 경우. 그리고 화학설비, 화학설비 같은 생산량 증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교체나 변경됐을 경우. 건조설비, 건조설비다 보니까 이거 여론을 전기에서 뭐 스팀으로 바꾼다거나 어떤 여론이 변경됐다거나, 아니면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설비라는 거죠. 그리고 가스 집합용 용접 장치, 어떤 주관에 대한 구조를 바꿨다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진과 관련된 설비, 뭐 제어 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에 대한 배풍량이 증가했을 때, 어떠한 그 환기에 대한 부분이 변경했을 때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해야 된다. 이게 전체적으로 크게 5가지 본 거고, 여기에서 조금 이쪽 분야하고 관계가 하셨던 분들은 좀 세부적으로 쓰시겠죠. 세부적으로. 근데 전체 관련 법령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자면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법령엔 딱 5가지밖에 없어요. 이건 한번 실질적으로 법에 대한 원문을 찾아보셔도 이런 큰 카테고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리스트가 있지, 이 카테고리 없이 그냥 세부적인 리스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그 정전기를 이용한 우리가 전기기계나 설비에 대해 5가지 한번 예를 들어봐라. 사실 이거는 교재나 이런 거에 나왔다는 것보다 그 수험자들이 정전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맨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응용도 할 텐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지, 이거를 좀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정전기에 대한 걸 좀 언급해 줘야죠. 정전기 이게 뭔지. 아까도 이제 그 불꽃방전 나온 것처럼 정전기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응용할 거냐. 전기기계, 전기설비. 근데 여기에 꼭 큰 것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전기가 들어가는 건 돼. 정전기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가장 활용이 컸던 게 뭐냐면 전기 집진기예요. 코로나 방전을 이용한 전기 집진기. 이건 실제로 많이 산업 현장에 많이 쓰고 있죠. 이거. 그리고 정전 도장. 아까 이제 제가 정전기 활용 말씀드렸을 때, 내가 그 도장하고자 하는 피 도장물에 플러스 전기를 가하고, 그리고 분체, 이 페인트 분체에 마이너스를 가하게 되면 이게 이제 달라붙는 거죠. 정전기. 그리고 복사기에 대한 원리도 정전기에 대한 원리고, 전기 용동, 이거는 이제 실험 장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하를 이동시키는. 그리고 아마 생산 설비나 이런 설비 쪽, 제어 쪽 관련해서 일을 하실 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정 용량식 터치 스크린도 있고, 정정 용량 센서도 있고,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전기 기계라고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먼지 털이기에다가 마찰을 막 가한 다음에 먼지 제거가 안 되는 곳에 딱 하면 그 먼지가 달라붙어요. 먼지 털이기에. 그렇게 해서 정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것도 사실은 그냥 서술적인 걸 요구하는 거예요. 관심이 얼마큼 많냐, 감전에 대해서 수험자가 얼마나 관심이 많냐. 그래서 설비적, 안전 장비적, 인적 측면으로 분리를 해보는데 뭐 세 가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감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감전에 대한 특징을 한번 서술해줘야죠. 우리가 어떤 전기가 흐르는 물체에 접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전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전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이 지금 세 가지씩 그 분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 가지씩. 자, 감전 사고 예방 대책 세 가지 분류했는데 이 세 가지는 특정하게 교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된 것 같다, 상식적으로. 자, 설비적 측면 뭐죠? 예방 대책이니까 충전부 노출 금지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접지하고 필요하면 누전 차단기 설치하고 그리고 이중 절연 구조에 대한 장비를 쓴다. 그리고 안전 장비. 이 안전 장비는 저는 뭐로 봤냐면 보호구나 안전 장구로 봤어요. 그래서 안전 장비는 절연 보호구를 하거나 방호구 아니면 기타 안전 장구들 이걸 활용하면 된다. 여기에 이제 필요하면 저거 좀 써야겠죠. 얘네들 종류 이렇게. 그 안전 측면, 인적 측면, 사람에 관련된 거. 저는 그냥 하베이에 보면 재예방 3대 대책이 있어요. 3이라고 해서. 그래서 기술적인 거, 관리적인 거, 그리고 교육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특징을 써주는 거죠. 뭐 기술적인 교육도 받아야 된다. 관리적인 거, 뭐 규제도 필요하고 그 규정도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교육적인 거, 정기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식의 이제 특징을 간략하게 해서 그 설비적인 측면, 안전 장비적인 측면, 그리고 인적 측면인데 여기서 해석을 다르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전 장비, 감전 대책, 안전 장비. 야 여기 이거 누전 차단기 이렇게 쓰셔도 틀린 거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런 거고 또 다른 분 봤을 때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교시 13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준 나왔었고요. 기준도 이제 전기 설비 기술 기준하고 또 산업안전 관련된 기준이 있어요. 근데 내 기준 물어볼 때 내성 규정을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기술 기준을 물어봐요. 제가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기술 기준은 얘는 법령이에요. 법령. 규제를 받는 법령이고 얘는 그냥 가이드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가이드. 이건 이제 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규정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단지 답안 쓸 때 이런 거는 뭐 내성 규정에 참조하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문제 자체에서 내성 규정을 물어보는 문제는 아마도 이거는 이제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업무를 위한 어떤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오고 거의 대부분 기술 기준형의 그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난번도 그렇고 기술 기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험 준비하기는 방법이 뭐냐면 연초 보통 2, 3월 달에 개정을 하기 때문에 그 개정되는 게 조금 우리하고 관련된 전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거 없이 무조건 하고 기술 기준 뭐가 나온다 그러면 조금 그거는 되게 좀 그 답안 작성하기 좀 어렵죠. 2교시부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서술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특정한 답만 썼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어떠한 답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2교시 보시면 여기든 정리설비 기술기준 얘기 나왔어요. 나왔는데 특과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장치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판단 기준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판단 기준 48조에 보면 특과 변압기 보호장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량별로 어떤 보호장치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아마 이거는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암기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이거는. 용량별로. 또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걸 왜 적였냐면 특히 변압기 내부 고장 그 87번 개정기 있지 않습니까? 비율 차단 개정기. 이것 때문에 이거를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보호장치에 대한 걸 얘기했기 때문에 자, 보호장치 이를 써. 뭐 비율 차단 개정기, 뭐 브루홀즈 개정기 이렇게 쭉 있다. 그거를 쓰기 전에 한번 생각하셔갖고 보호장치 중에 기계적인 방법과 전기적인 방법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쫙 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선 기계적인 보호장치는 방압장치, 압력에 관련돼서 보호할 수 있는 압력장치, 그리고 브루홀즈 개정기. 이 절연류의 흐름, 유속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브루홀즈 개정기가 있고요. 그리고 충격가스 압 개정기. 그러니까 고장 지속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장치. 그리고 그 OLTC 보호 개정기. 그 탭 체인저에 관련되어 있는 보호 개정기가 있고요. 그리고 가스 검출 개정기. 내부에 가스를 검출해서 그 변압기가 이상 발생되기 직전에 먼저 검지해서 작동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온도. 그리고 온도도 이제 건설 온도계도 있고, 그리고 유류계. 절연류의 흐름이 원활한지 이것도 검출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기계적인 보호 장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전기적인 거. 전기적인 가장 대표적인 게 비율 차단 개정기예요. 변압기 1, 2차간에 대한 전류를 체크를 해서 이거에 대한 어느 일정 양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변압기 내부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해서 이제 그 동작을 시키는 그 유명한 87번 개정기, 비율 차단 개정기가 있고요. 이 개정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동작 방지를 위해서 뭐 감도저하법, 고조파 억제법, 비대칭 저지법이 있습니다. 건축전기에서 나왔어요. 이 문제는 그 비율 차단 개정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과전류 개정기도 있고 지락 과전압 개정기, 방향 지락 개정기, 지락 과전류 개정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기적인 보호 장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할 게 뭐냐면 결론. 유사한 게 이번 문제에 건축전기하고 지난번 전기 응용 쪽에 나왔던 문제가 전기안전 쪽에 유사하게 나온 게 몇 문제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결론적으로 그 매듭을 지시면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전 이제 이걸 보고 조금 이제 약간 놀랐어요. 이거 IC에 대한 변압기 냉각 방식에 대한 그 표기 방법과 냉각 방식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 내용은 저희 그 연구반에서 과제로 줬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똑같이. 그리고 여기 있는 답안은 제가 제시했던 모범 답안이었어요. 이거 IC 76조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선 개요는 뭐냐면 냉각을 왜 하겠어요? 열이 나니까 냉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면 열이 오르지 않게끔 수명을 연장시키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열이 많이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변압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절한 냉각 방식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냉각 방식은 권선 철심을 직접 냉각하는 그 매체하고 이 매체를 어떻게 순환시키느냐, 어떤 매체를 적용하느냐 이거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개요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IC76에 따르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1, 2, 3, 4. 그래서 이 각 항에 대한 약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첫 번째는 내부 냉각에 대한 매체예요.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공기가 있을 수 있고 절연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절연류도 300도씨 이하, 인하점 300도씨 이하가 있고 그 초과하는 경우 있고 그리고 아예 그냥 불연류, 불이 안 타. 그리고 가스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 냉각 매체를 어떻게 순환시키느냐, 순환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자연적인 거냐, 강제로 돌리는 거냐, 아니면 직접 강제하는 거냐. 그 세 번째 요거는 외부 냉각, 외부 냉각에 대한 매체가 뭐냐. 가장 큰 거 저거죠. 공기하고 물. 그리고 네 번째, 이 매체를 어떻게 순환하는 거냐. 자연적으로 보내는 거냐, 아니면 강제로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표기 방법에 대한 그 예시가 이렇고 이거에 대한 그 각 항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 냉각 방식에 대한 분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심, 철심 이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냉식, 유입식, 강제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냉각 방식별로 어떤 게 표기하느냐 보면 처음에 이렇게 기냉식, 유입식, 강제식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각각에마다 잔행식과 풍냉식과 그 밀폐 잔행식도 있지만 수냉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의 3가지 분류했고 각각에 대한 특징까지도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IC76조에 따라서 어떻게 표기할 거냐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냥 요거 하나 해볼까요? 그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유입 잔행식이에요. 내부의 냉각 매체는 0이야. 절연유죠. 300도씨 이하 인하점. N. 순환 매체는 N이야. 내추럴. 자연적으로 해요. 그리고 외부에 대한 냉각 매체는 에어. 공기.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 F. 강제식. 팬을 돌린다라는 거죠. 강제로 송풍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얘는 유입 풍냉식이에요. 그래서 변압기 사양 곳이 네? 예, 그렇죠. 내추럴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변압기를 구입하실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있죠. ON 이 얘기는 뭐냐면 팬이 붙어 있는 유입 잔행식 변압기예요. 얘하고 용량이 좀 틀립니다. 팬을 강제로 돌리면 한 25% 정도 증가가 돼요. 그럼 변압기 사양 보면 뭐 6,500 kVA도 있고 7,500 kVA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팬을 안 돌리면 6,500짜리지만 강제로 외부에서 냉각용 팬을 돌리게 되면 그 변압기는 7,500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IC에 따른 거고 25점짜리다 보니까 문제에서 요구했던 건 여기서 끝나요. 표기 방법, 냉각 방식을 분류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표기 방법, 자 분류까지 했어. 요구했던 답은 여기서 끝나요, 사실은. 근데 기술사는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용량별로 어떻게 하느냐. 정확하게 이건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용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기냉식, 건식을 많이 쓰고 크면 클수록 송유 풍냉식 쓴다는 거죠.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유입잔행식 많이 쓰잖아요. 요즘 또 그 몰드 변압기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10,000kg 이하는 유입 잔행식을 쓰고 있지만 사실 이건 메이커마다 틀리고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를 뭘 했냐면 이건 어디든 교재는 없어요. 이거는 제가 이거를 그 몬싱거에 절연물 수명과 절연물 온도의 관계식을 왜 언급했냐면 냉각을 왜 하겠어요? 냉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거죠.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냉각을 하려는 거예요. 그 온도가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수명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수명. 이 수명은 뭐겠습니까? 바로 절연물의 수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언급한 거예요. 절연물의 수명은 절연물의 온도에 반비한다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명은 짧아진다는 거죠. 여기 이제 그
그 마이너스 상수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몬싱거에 이런 관계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실은. 그리고 온도와 부하의 관계에서 외부 온도 30도씨라는 걸 했을 때 1도 상승할 때마다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부하는 감소하고 거꾸로 온도가 내려갈 때마다 과부하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까지 제가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결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면 될까요? 주기온도 유지해야죠. 환기 시설도 해야죠. 그다음에 적절한 냉각 방지 선택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경제성,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저희 연구반에서 얘기하는 전형적인 답안이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시험 보시고 연락이 왔어요. 자, 우리가 했던 건데 어떻게 이게 문제에 글자는 안 틀리고 이렇게 나왔냐.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땐 이런 식의 답안 작성한 학원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건. 자, 두 번째로 방폭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기본 계획하고 방폭 구조 선정 시 유효사항. 그냥 방폭에 대한 거 알고 계신 거니 쓰시는 거죠. 뭐. 처음에 방폭에 대한 개념 뭐겠어요? 위험성이 있고 점화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폭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나 제로만 된다 그러면 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 방폭의 원리는 실질적으로 격리하는 내압, 유입, 압력이 있고 그리고 기기의 안전도를 증가시키는 안전점 그리고 본질적으로 억제하는 본질 안전 방폭 구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계획은 일단 계획을 하려면 위험 장소를 구분을 해야겠죠. 0종, 1종, 2종에 대한 거를 좀 구분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자세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 노출 시간도 언급하세요. 이거는 연간 노출 시간이 얘는 1000시간 이상이고 얘는 열에서 1000시간. 요거는 0.1에서 10시간.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그 이거에 대한 부분은 한국만 이렇게 구분 0종, 1종, 2종 구분하고 있지만 NC나 미국 NC 코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는 뭐 존 1, 2, 3, 존 0, 1, 2 아니면 디비전 1, 2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그런 약간 상이한 점은 있다. 그 설계 시 고려 사항에서는 일단 위험 등급을 좀 정해야죠. 그 장소에 대한 등급. 그리고 어떤 온도. 그 체류 가스에 대해서 최대 안전 틈새나 최소 점화 전류비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고려 좀 해야 되고 방폭 구조를 선정할 때 장소별로 선정할 때는 있습니다. 영종 장소에서는 본질 안전 중에 이중 안전 구조를 갖고 있는 IA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종 장소에서는 비점화를 제외한 이 비점화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선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종 장소에서는 다 포함을 합니다. 이래서 이거를 어떻게 오냐면 아까 이제 이거에다가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냥. 얘는 0종. 얘 IA죠. 얘는 2종. 이건 N이지 N. 자, IA는 이건 1종이죠. 0종을 포함해서 나머지 다 할 수 있어. 근데 1종은 그 0종을 할 수 없지만 나머지 다 해. 2종까지 해. 그 구조가. 그리고 이 2종은 0종, 1종 플러스 N까지 포함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외웠어요. 이 표로 그냥. 이 그림 하나 갖고. 이거에 언제 이거 다 쓰고 왔는지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그래서 방폭 구조를 그 장소별로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렇게 그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자세하게 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용어들이 좀 일부 있어요. 그래서 최대 안전 틈새나 최소 점화 전류비 이거에 대한 뭐 최대 안전 틈새는 내압 방폭 구조에서 따지고요. 최소 점화는 본질 안전에서 따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 특징을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치 환경
설치 환경이 뭐 노동부 고시된 것도 있고 KS에서도 제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환경은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좀 정리하시면 특정하게 여기서 물어봤던 게 기본 계획과 방폭 구조 선정할 때 유의사항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 방폭에 대한 걸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적용을 하고 그다음 특징 일부 어떤 게 있고 설치 환경이 어떻게 있다 이렇게 이제 하신 게 있고 내가 여기 자신 있다 좀 더 해야겠다 그러면 방폭 구조별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할 거냐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한적인 건 약 한 많이 아셔도 3페이지 정도 갖고 끊으셔야 돼요. 거기서 내가 많이 한다고 해서 4페이지 5페이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던 말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거. 그래서 내가 많이 알아도 적정선 3페이지 정도에 딱 거기서 작업을 끝내셔야 돼요. 네 번째 변압기 열화 현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사실 열화 현상에 대한 내용보단 이거 열화 현상만 나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화에 대한 현상 나와서 진단도 해야 되고 그 진단도 왜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어떤 방법 진단을 해야 되는 건지 방향을 저는 거기다 잡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진단에 대한 열화에 대한 진단 목적은 사실은 변압기가 전력 설비 구성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효율성 많이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안정성이나 신뢰성, 고품질 전력 확보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하다. 변압기에 대한 열화를 봤을 때 열화에 대한 원인은 열적인 거, 정기적인 거, 기계적인 거, 응력 그리고 환경적인 것들이 이제 그 구분을 시켰고 여기에 이제 원인이 어떤 원인이 있고 이 열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화 현상에 대한 영향은 딱 뭐겠어요. 변압기 열화가 생겼어. 정기적 기계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성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계적 강도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기계적인 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소음하고 진동이에요. 그리고 어떤 가스 등으로 해서 사고가 이제 제2에 대한 사고가 터진다는 거죠. 그럼 이 열화 현상에 대한 거를 어떻게 진단해서 할 거냐. 열화만 됐어. 알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진단할 거냐 해서 이 열화 진단에 대한 부분은 활선 상태, 운전 상태의 질환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정전 상태에서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각각의 열화 진단에 대한 방법에 대한 특징을 조금 자세하게 언급을 한 거죠. 처음에 이제 유전정전법, 부분 방전, 내전압 시험, 육안으로 목시 점검, 초음파 측정, 뭐 액선을 투과해서 그 액선에 대한 사진을 검토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열화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결론을 맺어야죠. 자, 열화 현상도 알았어.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떤 문제까지 알고 이거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진단하는 것까지 알았어.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냐면 자, 알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자, 결론을 한번 진다 그러면 방법은 많죠. 나는 내가 기술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일상적인 거, 정기적인 거, 뭐 특별 점검 이런 걸 통해서 점검해야겠네. 그 두 번째, 되도록이면 열화를 그 최소화할 수 있게끔 자, 이게 환경적인 문제 없겠냐. 뭐 온도, 습도, 환기 이런 것도 있겠죠. 그 세 번째, 보다 좀 안정적으로 하려면 내가 LCC를 따져야겠구나. 투자 대비 메인터넌스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걸 따져서 어떤 식으로 관리해서 적정한 연도, 몇 년도 시점에서는 이 변압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걸 전 같으면 제시를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근데 이 제시하는 방법은 이제 수검자에 따라서 이제 성향이 바뀐다는 거죠. 마지막에 결론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가스 계피 관련된 GIS하고 이거에 따른 부대 설비 접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부대 설비 접지 방법을 그럼 이 그 가스 계획 시스템에 관련돼서 각각의 요소별로 기기별로 접지에 대한 거를 언급을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언급을 해야 되는 거냐 고민 좀 하다가 중심을 이제 GIS로 가고 이거에 대한 접지 방법은 전체적으로 봤어. 그냥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답안을 좀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요에 대한 것. 일단 전력 설비 안정화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GIS에 대한 일반적인 구조. 이 안에 GIS 시스템 안에 뭐 차단기, 단로기 등등이 있다. 이런 것들이 그 불활성 가스인 SF6로 절연시키는 그런 한 밀폐 공간에서 그 구조가 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이 GIS에 대한 특징 중에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 뭐 근데 컴팩트한데 제가 한번 그 서울에 있는 건축물에서 GIS 시스템을 봤어요. 봤는데 그렇게 뭐 사이즈가 작게는 보이지 않더라고. 그렇게는. 단지 각상에 대한 간격이 조금 가까워요. 이건 이제 그 이런 가스의 매체로 절연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것만 좀 하고 나머지는 뭐 모르겠어요, 사실은. 안전성 그리고 뭐 환경에 대한 거, 신뢰성, 경제성들은 있죠. 경제성은 초기에는 비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유지보수 비용을 따진다면 기존설보다는 그 쌀지 안 쌀지를 본다는 거죠. 그 단점 상황은 뭐냐? 내부 사고 나게 되면 확인이 잘 안 돼요, 이거는. 그리고 시설 비용 자체가 좀 높죠. 그리고 이에 가장 중요한 게 저거잖아요. SF6 가스에 대한 특징. 무색무취가 있고 그리고 절연성도 우수하고 그 소호 능력도 우수하고 비중도 좀 크고. 근데 이거에 따른 가스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압력도 관리해야죠. 거기 이제 그 수분량도 관리해야죠. 그리고 이거 할 때 이 시스템 설치할 때 고려사항을 봤을 때는 케이블 접속에 어떻게 할 거냐, 설치 방법,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물어봤던 부대시설의 접지 공사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전체를 봤어요, 그냥. 접지 계통에 관련돼서 통전 시의 열적, 기계적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접지 도체를 구분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상호 연결 가능한 접지 모선도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이상 발생 시에 신속하게 접지선으로 고장 전류가 방류할 수 있게끔 그런 그 구조로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부대 설비의 접지 공사는 이런 개념으로 해야 된다. 맞고 또 여기서 자세히 한다 그러면 뭐 LA는 뭐로 하고 뭐 TR은 뭐로 하고 이런 것들로 구분해서 할 수 있고 여기까지 잘 모르겠어. 우리나라 전형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1종, 2종, 3종, 특3종 이런 식으로 구분하겠다. 이렇게 구분해도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뿐이죠. 2교시의 마지막 문제 요거 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특히 제조 현장에서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는 거기서 이게 그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나오는 겁니다. 로또 장치예요. 로또 장치. 럭아웃 장치하고 태그아웃 장치. 쉽게 뭐냐면 자물쇠하고 표지판이에요. 안전 표지판. 이거에 대한 작업 요령하고 작업 절차에 대한 건데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우선 개요에 대한 내용 언급하고 락아웃하고 태그아웃의 의미가 뭐냐 이게. 의미를 정의를 해줘야죠. 용어. 우리 그 기준이나 법령이나 이런 거 보시면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용어 해설이에요. 용어 해설. 왜 용어 해설 먼저 나오냐면 내가 지금부터 다뤄야 될 용어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기준을 한 거다라는 거를 먼저 설명해 주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에 대한 거 나오면 용어를 먼저 설명해 주고 가야 돼요. 자, 이거에 대한 이 로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떠한 내용이 없다. 잠금장치. 잠금장치인데 전기 차단 장치에 잠금장치, 자물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표. 전기 차단 장치에 표시장치라는 거죠. 표시장치. 작업 요령과 작업 절차는
여기서 이제 문제 보시면 작업 요령과 작업 절차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작업 요령을 구분하고 작업 절차를 구분해서 작성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유사한 게 많아. 그래서 제목 자체를 적용 요령과 작업 절차를 그냥 묶었어요. 그냥 묶어서 처음에 운전 정지 준비해야죠. 운전 정지 준비를 해야지. 그 다음에 운전을 정지해야죠. 정지했어. 그 다음에 기기를 차단해야겠죠. 차단한 다음에 이 잠금 장치에 대한 표시 장치도 해야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들을 한다. 사실 키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잠금하고 표시 장치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하는 거예요. 저희가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자 정전을 시켰어. 야 누가 건들면 안 되니까 거기에 자물쇠 걸어. 그리고 누군가 와서 위험하다는 거 알 수 있게끔 표지판 달아. 이런 것들을 그냥 실무 경험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쭉 좀 약간 논리성으로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도 못 믿겠어. 그러면 거기에 감시자를 갖다가 지정한다는 거지. 감시자. 사람까지.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는 전기라는 말은 없어요. 에너지라고 표시했는데 그 에너지 열고 뭐 전기, 열, 가스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전기에 관련된 거니까 에너지를 빼고 전기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간단하게 그림도 좀 필요하죠. 사실은 간단하게 락아웃 장치하고 택아웃 장치가 뭔지 여기 보시면 그 여기 그 개폐 스위치잖아요. 스위치를 건들지 못하게 여기 자물쇠 했어요. 자물쇠. 이게 락아웃 장치예요. 그리고 여기 표지판 이게 이제 택아웃이죠. 이게. 간단하게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물쇠를 해서 아예 못하게 하고 또 표지판으로 해서 위험하다는 걸 알린다는 거죠. 근데 시간적 여유가 있다. 내가 좀 더 해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복귀할 때는 지금 이 절차에 반대로 간다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그 로토에 대한 부분은 현장 특히 이제 그 제조 설비 쪽이나 아니면 그 전기 설비를 관리하시는 분들 보면 있잖아요. 큐비클 가면 거기 시건장치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시건장치 잠가 놓죠. 그것도 불안해갖고 표지가 갖다 놨죠. 그것도 불안해. 담당자 비상 연락망도 갖다 놔. 그리고 필요시에는 복전, 정전에 대한 작업 순서까지 해놓고 좀 잘하시는 데는 그것도 안 돼. 아예 큐비클 그 면에다가 번호 적어. 1번 화살표 2번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사실은. 정전할 때 어떤 식으로 해? 복전할 때 어떤 식으로 해? 이렇게 해서 그 눈으로 보는 관리. 가시관리거든요. 가시. 이 로또 장치가 바로 가시관리예요. 사람 눈으로 보라는 거죠. 자, 이게 해서 이제 2교시까지 내용을 좀 훑어봤습니다. 혹시 그 2교시까지 해서 그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